3성찰까지 신의 존재 증명을 통해 가지고 데카르트적 차원에서 일단 지식의 그 확실성과 보증을 하게 됩니다. 제4성찰에서는 이 지식의 오류가 어디서 유래하는지, 즉 3성찰까지 해서 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함으로 인해서 지식, 즉 우리가 판명한 어떤 지식에 대한 어떤 보정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4성찰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식의 어떤 그 실행에 있어가지고 오류가 어디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데카르트의 성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이 이미 보정을 다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 인간사에서나 혹은 지식을 실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오류가 발생하는가, 그 오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제 4성찰에서 다루고 있죠. 그런데 이 4성찰 자체에서 다루고 있는 이 오류의 어떤 그 가능성이 바로 데카르트한테는 의지 자체가 오성에 의해서 명석 판명하게 파악된 지식의 혹은 그 관념의 경우를 오버할 경우, 혹은 그거를 파악하는 그 자체를 명료하게 적용을 하지 못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데서 오류가 발생을 한다고 파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명료함, 명석, 판명함 그 자체는 의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의지 자체가 오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본 능력을 넘어서려고 하는 데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 오류가 생긴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한테는 이 정신 자체가 지금 궁극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명료하게 이제 밝혀지죠. 사성찰까지를 우리가 결과를 총괄하면은, 그러니까 오성과 그리고 의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1, 2, 3성찰에서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그 정신이란 무엇인가는 데카르트한테 4성찰에서 정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제 밝혀지죠. 즉 의지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성과 의지 이 전체가 바로 1, 2, 3성찰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데카르트의 어떤 그 정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성은 우리가 명석 판명한 어떤 관념이지만은 의지 자체는 이 명석 판명한 관념 자체를 근거로 적용, 긍정과 부정의 어떤 형식을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오류가 발생이 된다고 보죠. 그래서 명석 판명한 지식만 그대로 따르면 괜찮은데, 그럼 우리가 오류가 없는데, 보통 인간의 오류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이 명석하지 않은, 명석하게 판명되지 않은 지식 혹은 그 관념에 대해서 의지가 거기에 대한 어떤 긍정 판단을 하게 됨으로써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한테 그 자체는 명석 판명한 관념 자체는 오성에 의해서 분명히 파악이 되는데, 그 명석 판명한 관념 자체의 의지가 어떻게 관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식 자체가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걸 이 4성찰을 통해서 이제 정리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 2, 3, 4성찰을 총괄해서 데카르트한테 인식의 과정이 어떻게 성립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총 과정.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 지각의 어떤 형태를 통해서 지각을 통할 때 어떤 이미지 형태로 들어오겠죠. 그 이미지 형태를 들어온 걸 기억을 통해 가지고 축적이 이루어지겠죠. 그런 다음에 이 축적된 이미지의 상상력을 통해 가지고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그 관념 형성에 대한 오성의 어떤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게 지금 데카르트가 가지고 있는 인식론의 어떤 골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명료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명석 판명한 지식에서 이루어지면 오류가 없는데 바로 의지라는 것이 우리의 또 다른 어떤 정신 능력의 하나가 첨부가 돼가지고 요 의지가 바로 이 명석 판명한 관념에 혹은 1차적으로는 명석 판명하지 않은 관념에 의지가 관여함으로써 1차적으로 오류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오성이 가지고 있는 이 명석 판명하게 판명된 지식조차도 의지가 어떤 식의 확장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지식의 어떤 오류가 발생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주 넓게는 이 인식의 어떤 과정 전체가 의지까지 들어가는 어떤 이 과정 전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식 즉 오류의 어떤 가능성이 성립되는 걸로 데카르트가 보고 있죠. 이런 방식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고대나 중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혼 개념과 굉장히 유사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차이점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아리스토텔레스 자체도 바로 이 비슷한 이미지를 비슷한 어떤 도구만을 사용을 하죠. 하지만은 어디서 결정적으로 고대와 중세를 아우르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사고방식과 데카르타가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의 어떤 방식이 차이가 나는가 하면은 여기서는 이 능동적 작용으로 해가 능동적 작용이 가해짐으로써 대상 자체에 대한 의식이 구성적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즉 그래서 그 데카르타가 갖고 있는 자아 자체의 기본 성격은 구성적인 어떤 성격을 갖는 반면에 이 아리스토텔레스나 그 중세 때 가지고 있는 이 영혼관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자아 개념 혹은 의식의 개념 우리가 의식이라고 붙일 수 있다면 이 전체적인 어떤 그 관점에서 인식의 어떤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면 이 영혼은 아직도 수동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 수동적 차원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이때 자아들은 이해를 하지 세계를 구성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데카르트하고 아리스토텔레스나 중세 때 가지고 있는 자아하고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대 중세의 철학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도대체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영혼 개념과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제 대비 형식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주 강의는 이 데카르트가 가지고 있는 사강의 사성찰에서 의식이 정신을 이 의지라는 어떤 새로운 또 개념을 하나 내세움으로써 근세가 가지고 있는 보다 주체적 어떤 사상의 어떤 그 길을 열어놓았지만 고대와 중세의 어떤 영혼관과 세계관을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회고적 차원에서 혹은 어떤 그 대비의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적 세계관과 영혼관을 한번 살펴보고 다시 4강으로 돌아가지고 마지막에 어떤 그 의지의 작용이라든지 이 의지가 또 아주 여기 이 텍스트 자체에서 아주 독특한 점이 나타나요. 즉 자유의지가 나타나는 거죠. 텍스트 자체에서도 자유의지라는 말을 쓰고 그런 다음에 이 자유의지에 대한 어떤 그 기본 개념과 오성에 대한 아주 독특한 개념이 나타나요. 이게 보통 우리가 철학사에서 많이 놓치는 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텍스트를 공부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강점, 좋은 점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그 희미하게 나타나 있는 어떤 그런 점을 주제화시키지 못했던 어떤 그런 점들을 우리가 다시 끄집어내서 의미화시키는 건데 바로 이 사성찰에서 자유의지에 대한 아주 독특한 개념이 나타나요. 데카르트한테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도식적으로 데카르트는 자유의지론에 속한다. 왜 이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공부했지 않습니까? 내용상으로 봐도 우리가 그걸 드러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사성찰 그 부분에서 오성과 자유의지의 어떤 독특한 관점이 나옵니다. 제가 무슨 말인가 조금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결정론적 어떤 거 비결정적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공부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철학적 통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그 뭐 어떤 분류 데카르타를 뭐 이렇게 자유주의론자로 뭐 이렇게 분류를 해가 공부를 하면은 이거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정 속의 비결정적
차원 혹은 데카르트가 이 5성을 계속 통찰이니까 이게 막 습관화된다면 우리가 더 논리를 그해서 만약 이걸 무한대로 보낼 수 있다면 무한소까지를 보낼 수 있다면은 이게 의지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의 어떤 그 관습적인 것, 습관화시킨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의지 자체에 아주 독특해요. 아주 저도 이거 보면서 굉장히 하나의 놀라웠던 건데, 그래서 오성 자체가 계속 그 명석 판명한 어떤 그 인식의 어떤 단계를 계속 가져면은 이게 바로 의지에 하나의 관습화시키면서 의지 자체가 이렇게 오버하는, 우리식으로 하면 오버하지 않는, 말하자면 오성과 의지의 어떤 수능적 어떤 일치화되는 그런 어떤 단계에 갈 수 있다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이제 더 조금 발전시키면은 사실은 이 스피노자의 어떤 그 철학의 자유의지 개념과 아주 유사한 결론이 나옵니다. 왜? 여기서 지금 데카르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오성적인 어떤 판단의 명석 판단이 이게 습관에 대해서 계속 의지의 그런 습관화된 어떤 거를 관습화된 어떤 경향을 계속 누적시키면은 이 의지 자체가 소위 말하는 그런 잘못된 판단, 오류에 쉽게 넘어가지 않고, 즉 명료한 인식 단계로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요 점이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가 마지막으로 사성찰을 한번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고찰을 해보고, 일단 다시 이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 개념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우리가 이제 그 고대 철학을 이야기를 할 때, 고대나 중세 철학을 이야기를 할 때, 혹은 더 근원적으로 도대체 철학은 무엇인가, 혹은 철학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 물음이 있는데, 그 근본 물음 중에 하나가 이 지각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 지금 이 텍스트를 보면서 제1, 2, 3승찰까지 계속 보면서 데카르트가 이 지각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거리를 두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부정적인 어떤 또 태도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각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전 철학사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죠. 그래서 이 지각 문제에 대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철학 자체가 어떤 경향의 어떤 철학 혹은 철학 사조를 띠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데카르타를 근거로 다시 고대 중세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고대 중세에 들어갈 때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어떤 큰 하나의 어떤 그 차이점이 나타나죠. 뭔가 하면은 플라톤은 일단 우리가 이 보는 세계 자체를 초기에는 모상으로 보죠. 플라톤에도 크게 보면 이데아론을 중심으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모상으로 보는 경우고 이데아를, 또 하나는 요새 현대적인 어떤 의미가 아주 이래 긍정적인 의미를 주죠. 더 점점 접근해가는 어떤 하나의 어떤 더 보편적인 어떤 그 개념으로 더 진전해 나아가는 경향이에요. 그래서 이 두 경향이 플라톤이 이데아에 대한 어떤 해석이 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을 비판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이데아하고 이 현실 세계하고를 분리를 시키는 거죠. 이게 왜 분리를 시키는가 하면은,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바라는 것, 갖고 있는 것은 어쨌거나 간에 지각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각을 근거로 하고 있는 어떤 그 지식의 전반적인 체계인 현실 세계 자체는 어떤 형태로든 이데아의 어떤 모방에 불과한 거다, 모상에 불과하다는 걸로 보죠. 이제 후기로 넘어가면 이게 모상의 차원을 넘어서서 보다 더 어떤 이데아 쪽으로 이나 아니면 접근하는 걸로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경향에서 플라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일단 지각 세계는 우리에게 오류나 혹은 그 데카르타식으로 확실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 자체와 이데아를 분리를 시키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합치죠. 그게 뭔가 하면 이 개별자에서 이제 개별자 자체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이 말하고 있는 뭐 이데아라든지 본질이라든지 실체 같은 게 드러난다고 보죠. 이 개별자가 뭔가 하면은 바로 접니다. 제 개인, 저 혹은 박 선생님, 여기 또 허 원장님, 뭐 또 황 선생님 이렇게 있는 그 개별자가 이 개별자예요. 이 개별자. 여기에 소위 말하는 이데아식의 어떤 것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요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실체 개념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고 실제 개념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리스토텔레스를 보다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철학적 배경 자체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계속 이데알 문제나 아니면 실체의 문제, 개별자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의하는 것의 어떤 그 핵심은 히랍 철학에서 계속 이 변화, 그냥 변화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변화 속에 동일자가 있느냐? 동일자만 있다고 딱 못을 받고 변화는 없다고 보면은 바로 파라디메니데스처럼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그런 이야기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헤라클레이토스처럼 들어가면은 변화한다. 모든 거 다 변화하는 거다. 여기에 전부 다 뭐가 지금 깔려 있는가 하면 바로 지각이 깔려 있어요. 지각 문제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파라디메니데스 같은 경우는 지각에 의해서 드러나는 어떤 지식 종류 같은 거를 이게 가변적으로 허상으로 보는 거죠. 왜? 지각의 어떤 거는 일단 변화에 순응을 하게 되고 변화의 방식에 따르는데 그 변화나 순응의 방식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는 미래나 과거도 없고 동일자가 은폐된다는 거죠. 왜? 우리 지각이라는 건 계속 끊임없이 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 변하는 거예요. 지각 자체가. 아까 감각이 다르고 지금 감각이 다르고 아까 맛이 있었던 게 또 조금 하면 맛이 없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어떤 가변성 그런 것들이 이 지각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대 중세의 어떤 사유방식 자체, 특히 서양이라는 그 사유방식 자체에서는 이러한 어떤 그 지각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문제 그런 다음에 거기에 이 변화와 동일자에 대한 어떤 문제가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까지도 이 문제가 지금 계속 이어집니다. 화이트헤드까지 오는 그게 참 더 뭔가 하면 이 문제에 지금 다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철학의 아주 기본적인 이 문제는 이 지각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플라톤의 차원에서는 이 현실 세계에 대한 어떤 그거를 부정화시키면서 이데아라는 개념을 내세우죠. 그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르죠. 뭔가 하면은 이 개별자 자체에 이 개별자라는 게 뭔가 하면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게 하나의 합성체예요. 즉 진료하고 본질, 형상이 합쳐져 있는 걸로 보는 거죠. 우리가 예술 작품 같은 거를 보더라도 그 예술 작품 자체가 어떤 형태로든 어떤 재료를 가공을 해서 그런 다음에 그 작품을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그 본질,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술 작품조차도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예술 작품조차도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는 예술 작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어떤 생물체,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살아있는 생물체, 개체. 여기에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 몸의 어떤 살, 뼈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바로 내가 뭔가를 지향을 하고, 즉 목적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목적이 뭔가를 어떤 본질적인 것을 추구를 하는 상황에서의 어떤 목적을 추구를 하죠. 이런 것들이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사원인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원인이라는 말이 자꾸 혼돈이 돼요. 왜냐하면 이 원인을 이야기를 자꾸 하면은 그 현대적인 어떤 그 차원에서는 원인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꾸 이해를 하는가 하면은 자꾸 그 인과관계에서의 원인 이런 차원을 자꾸 이해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진료 같은 걸 원인으로 들어가는데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좀 굉장히 조금 당황스럽죠. 그 키케로가 그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코즈로, 영어로 말하면 그 코즈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이 사원인 그 할 때 원인 자체를. 그런데 사실은 이 사원인으로 보지 말고 자연에 대한 탐구 방식으로 보면 됩니다. 탐구 방식.
탐구 방식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 코즈 4원인설 그 할 때 그 여기 선생님 박 선생님 코즈가 몇 개 있습니까? 4가지 선생님 좀 잠깐 도움 줄 수 있습니까? 예. 불사람 진료인 예, 그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거고,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뭐 형상인 예, 그런 다음에 목적인, 진료인 예, 진료인, 그런 다음에 동작, 뭐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동인이라 그러죠, 그죠? 근데 요 인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인자를 이거를 자꾸 원인으로 보니까는 저도 좀 헷갈려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 그렇게? 그러니까 키케로가 그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지 말고, 우리가 자연을 탐구를 한다고 할 때, 어떤 피지스를 탐구를 한다고 할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봅시다. 만약에 의사가 나를 이제 본다고 하면은, 우선 어떤 살, 뼈, 몸 이런 것부터 보겠죠.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진료되겠죠. 예. 그런 다음에 여기 제가 이제 채소 장사가 아니고 선생이니까, 뭐 내가 지금 채소 막 익하고 막 팔고 사라고 익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강의할 때. 즉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 내가 지금 여기 써 있는 어떤 의미의 어떤 내 본질이니까 그건 형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동의는 뭐 이제 사실은 조금 이제 근데 우리 부모가 나를 만들었을 때 그때 어떤 방식 뭐 아니면은 그런 게 아니면 뭐 현대식으로 하면 생산자와 뭐 생산품 이런 게 되겠죠. 그럼 그때 생산자가 뭐 그런 걸 거고 목적인 요게 설명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뭐 건강 이런 걸 한번 들어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건강하려면 걷기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이 목적 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때 이제 이 목적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진료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동작인도 아니에요. 이건 없어도 없어도 된다는 말은 제 말은 일단은 빠뜨려도 되는 차원이죠. 왜냐하면은 어떤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계속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실제란 무엇인가죠. 이 전체가 지금 궁극적으로는 도대체 실제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이 지금 제가 이제 이 전체를 다 하면은 도대체 실제라는 건 무엇인가, 리얼리테이트라는 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논의거든요. 단 철학적으로 실제가 무엇인가라는 어떤 물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일반 과학은 아주 특수화된 거지 않습니까? 의학이면은 인간 어떤 그 신체 이렇게 되지만은 철학에서 리얼리테이트라는 거는 이 존재 전체를 이제 논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철학의 리얼리테이트라는 그 자체는 사물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논의하는 건데, 이 논의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제 피직스란 무엇인가? 그럼 피직스는 이 4가지 방식으로 일단 탐구해 나갈 수 있다. 근데 보니까 4가지 중에 이 진료하고 동의는 이건 그렇게 별로 철학적인 어떤 그 물음에 안 해도 될 수 있는 거다. 즉 빠뜨릴 수 있는 거다. 중요한 건 형상과 목적인데, 목적에는 이것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형상에 의한 목적의 의미 부여로 되죠. 여기 조금 이해가 좀 그런데 제가 이제 건강이라는 거를 또 한 번 더 예를 들어보면은 걷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목적이는 되는데, 만약에 지금 이 전체가 지금 무엇에 관한 건가 하면 어떤 건강한 제가 트레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선생님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고 건강한 트레이너, 건강을 가르치는 스포츠 트레이너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면 바로 이 형상과 목적이 어느 게 더 그 본질적이고, 그리고 목적이라는 것은 형상에 따르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되죠. 왜? 제가 건강 트레이너, 즉 스포츠 트레이너라고 할 경우는 당연히 목적도 그게 따르겠죠. 내가 무엇이냐에 대한, 즉 내가 어떤 스포츠 트레이너여야 되는지, 지금 내가 스포츠 트레이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정보를 전하는 어떤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이 형상이 제일 중요한 어떤 문제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형상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이 실제란 무엇인가는 곧바로 실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전 철학 자체는 결국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실제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곧 실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실체가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를 밝히면은 궁극적으로 실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그 고대나 중세 때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가 드러나는 거죠. 잠시 여기서 혹시 여기까지 진행한 것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면 제가 잠깐 받고 아주 짧게 이해 차원에서 잠깐 밟고 그 다음 단계로 제가 이제 또 넘어가죠. 혹시 여기까지 잠깐 질문 있습니까? 사원인은 누가 얘기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어떤 이 발상 자체를 뭐 탈레스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어떤 사람은 이제 진료를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탈레스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요 개념이 조금 어렵지만 이게 꼭 진료만 아니고 진료적 원리거든요. 요 말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 현대적인 언어로 풀이하면은 한편으로는 탈레스가 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세계의 근원이, 근데 한편으로는 진로적인 차원도 이야기하고 또 다른 면으로는 이 원리적인 차원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용어로는 그냥 진로적 원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건 또 그쪽으로 들어가면 또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그 진료적인 어떤 차원을 이야기를 또 하죠.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는 또 형상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의 원리로 세계를 다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오기 전까지 계속 어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내 원인을 이야기하는 어떤 그 과정이 전 철학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 개념이 다 녹아 있는데 딱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까지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 이 목적인까지 이야기를 해줘요. 이 목적인은 이때까지 철학사에서 이야기를 안 한 건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와서 비로소 목적인이 이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 자체 내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이 근원적으로는 이 실제란 무엇인가, 실제가 무엇인가의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실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질문으로 들어오죠. 예,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조금 제가 이제 또 간략하게 잠깐 논의를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체가 제1 실체가 있고 제2 실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범주, 즉 속성 뭐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제1번 실체는 뭔가 하면은 바로 제 개인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써 있는 원셈 자체가 바로 제1 실체예요. 제2 실체는 뭔가 하면 보편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간이지 않습니까? 원수가 아니고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니까 여기에 이제 본질 개념, 즉 규정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제2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이 제1 실체와 제2 실체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리를 해요. 이게 바로 플라톤하고 전혀 다른 점이에요. 플라톤은 자꾸 이것만 보거든요. 요 차원을 요건 빼버리고 요 차원만 자꾸 보고 제2 실체를 바로 그 형상 쪽으로 올려버리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요 다시 나누죠. 제1 실체, 제2 실체. 그런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범주로 하는 9가지 그 속성들을 이야기를 하죠. 요것도 제가 이제 이 근본 작업 자체는 지금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작업을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데카르타와의 어떤 그 비교를 하기 위한 거니까 이제 제가 이제 또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은 뭐 수동, 능동 이런 게 상태, 관계 이런 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양, 질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위치 들어가고 장소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죠. 그럼 몇 개인가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죠. 9개가 나왔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말하자면 속성이고 우리 언어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나는 천재다. 아니
나는 천재다라고 이제 다른 이야기하면 나는 그럼 아니 나는 한국인이다 할 때. 나는 한국인이다 할 때 이 인간이 바로 지금 속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 지금 범주에서 여기서 지금 요게 요쪽에서 찾으면 됩니다. 나는 인간이다 할 때 그 인간. 그러고 이 나는 요 제1실체 요걸 말하는 겁니다. 요 인간은 제2실체의 요구도 될 수가 있고 또 여기 요 보편적인 말고 또 다른 거를 또 하나 하면은 나는 철학자다. 그러니까 전부 다 I am으로 다 표현이 가능하죠. I am의 여 뒤에 어떤 수로가 다 가능한데 요 수로가 요 앞까지 여기서 가능합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I am으로 표시가 다 돼요. 나는 간다라는 거를 동사만 썼다고 해가지고 I am으로 표현이 안 되는 게 아니고 I go도 I am으로 표현이 되죠. 즉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하면은 나는 간다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하면은 나는 가는 동물이다. 가는 동물이다 해서 I am으로 표현이 다 되죠. 즉 이 M 속에 표현이 다 되는 거죠. 이 M이 이제 상당히 참 문제예요. 서양 철학사에서. 이게 NI라고 그러는데 NI를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존재, 서양 개념에 있어가지고 이 비동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있다가 있고 또 하나는 이다라는 거죠. 요 속에 지금 요게 지금 두 개가 들어가죠. 이게 진짜 굉장히 복잡한 그 행위사학적인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서양 철학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적인 어떤 구조에 어느 정도 이 의속이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를 추구를 한다 하는 것 자체는 바로 이 있다라는 것과 이다라는 어떤 그 형태의 동시를 지금 추구하는 거죠. 있다는 이제 아까 말한 제1실체에서 내가 할 때 다 전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다 형태는 여기서 말하는 9가지 어떤 그 범주의 어떤 형태를 통해서 들어가죠. 이렇게 통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거를 답을 했다고 보죠.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범주가 가지고 있는 의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도대체 실제란 무엇인가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 답이죠. 즉 실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면 곧바로 실제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대답하고자 하는 어떤 그 답이죠. 이런 관점에 있을 때는 세계가 어떤가 하면은 지각 세계를 인정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런 관점에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은 지각 세계를 지금 인정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쌤. 인정하는 게 같은데. 어떻게 인정을 들어가야 나와요? 이게 지금 저런 범주 자체가 전부 다 우리가 다 파악될 수 있는. 네. 그렇죠, 그죠? 우리 일상적으로 보고 느끼고 파악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죠? 삶의 어떤 그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뭡니까? 현실을 뭡니까? 인정하라는 거죠.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데카르타에 오면은 지금 어떤 차이가 납니까? 데카르타에 오면 뭐 관념과 실체는 틀릴 수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계속. 예, 계속 지금 우리가 지각을 자꾸 멀리를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지각 자체를 통제를 하고 또 이 지각 세계에 대한 것과는 다른 파악 방식, 의식 방식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갖고 있던 어떤 기본 세계관이고 이게 중세 세계관을 그대로 지배를 하면서 데카르트로 넘어가는데 데카르트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1, 2, 3 성찰에서 즉 또 4성찰에서까지 그 점을 계속 비판을 하고 그 문제점을 이제 데카르트 방식으로 지금 대답을 우리가 해주죠. 그래서 이런 방식 자체의 어떤 사고 방식 플라톤도 예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플라톤은 차이만 뒀을 뿐이지 이런 세계관이거든요. 왜? 본질 세계관을 근거로 하고 있는 이거를
데카르타에서는 이제 회의 1, 2, 3 성찰, 특히 우리가 이제 1, 2, 3 성찰, 이 4성찰까지 오면서 우리가 조금 아주 예리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텍스트를 따라오면서 예리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건가 하면은, 성찰을 해나가면서 계속 새로운 의식이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 그거 보셨습니까? 3성찰까지는 그 의식이 자기 그 의식, 자기 의식까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인식하는 의식의 어떤 형태로 나오다가, 또 4성찰에 들어가면은 바로 이 의지가 다시 나오면서 정신 자체가 더 풍부하게 파악이 되고, 그런 다음에 그런 정신 하에서의 어떤 세계와의 어떤 그 관계를 맺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4성찰 쪽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넘어오면은, 4성찰 쪽으로 넘어오면은 아까뿐에 저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제가 이제 조금 더 요럴 때 이제 데카르타하고 아리스토텔레스하고 가지고 있을 때 영혼의 어떤 관념이 어떨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영혼이 우리가 어떤 합성체이기 때문에 어떤 신체와 결합되어 있는 정신과 신체가 결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만이 영혼이 발생한다라고 보거든요. 영혼이 혼합체예요. 이게 또 데카르트하고 또 좀 다른데, 그러나 어쨌거나 간에 이 의식의 자체가 데카르타에서와 아리스토텔레스와의 어떤 그 차이점은 어디 있는가 하면, 이런 근본적인 세계관에 있을 때는 이런 영혼은 어떤 형태로든 궁극적으로는 이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즉 세계에 대해서 뭔가 하면은 해석적 차원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요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 차이점이고, 데카르타로의 어떤 그 전환점으로 들어올 때 가지고 있는 어떤 의의죠. 예, 이거 잠깐 또 질문 혹시 여기 잠깐 있으면 제가 받죠. 그럼 데카르트에 와서는 좀 능동적으로 어떤, 그렇죠. 그런, 예, 특히 우리가 그 제3차원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거는 오성이 굉장히 보다 더 적극적이지 않았습니까? 오성이 이게 그냥 단순한 심리적 자아가 아니라 어떤 그 약간의 초월적도 들어가고 조금 통찰적이 들어요. 자꾸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가 몇 번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적 직관, 오성에 의해서 파악된 것,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요. 그리고 이제 제4성찰에 들어가면 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또 나와요. 이 오성에 대해서 뭔가 하면은 의지 자체가 지금 뭐를 가능하게 해주는가 하면은, 오성으로 하여금 혹은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또 어떤 거를 또 한 번 또 더 인간 의식에 대해서 또 한 번 변화를 주는가 하면은, 이 오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의 어떤 모상, 혹시 여러분 텍스트에서 이제 요 텍스트를 발견했습니까? 의지에 의해서 이 신의 모상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 텍스트 여러분들 발견했습니까? 신의 의지와 나의 의지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예. 그 다음에 또 나가면은 이 신의 모상이 가능한 것은 의지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요게 지금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의지 자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 자체는 신과 같은 그 어떤 능력을 인간한테도 가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 파악 방식을 이 의지에 의해서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4성찰에서 오성과 의지의 어떤 상호관계, 영향을 주고 영향을 갖는 어떤 그런 규정적인 게 나오면서, 저는 이제 이걸 계속 뭐를 지금 보는가 하면은, 데카르타 4성찰에서까지 계속 인간 의식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통찰, 데카르트의 어떤 깊은 통찰이 지금 나타난다는 걸 보겠죠. 예, 여기까지 우선 잠깐 제가 조금 더 강의를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일단 조금 쉬죠. 예.